예, 불꽃나무 해시TV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역사 강의 한번 해보죠. 오늘의 주제는 미 의회 도서관에 소개된 두 분의 고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고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주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메인 아이디어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시키고 지금 민주당의 개막장이 지금 그게 지치더라고 있어. 얘는 아주 미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바와 같이 국민의힘 내부에 일명 따개비들 한동훈 대표가 내준 20곡의 게임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이 따개비들이 요즘 입을 털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을 저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결국 국민의힘 내의 샤위쉐 일명 따개비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한통속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한동훈 반대파는 한통속 이상. 이제 그 따개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관찰을 하는 거지.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우리 이 판은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깔아놓은 그 판때기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아주 예상대로 관찰하고 웃고 즐기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지난 강의의 그 썸네일인데 매트릭스에 나온 한 장면.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내가 만들어 잘 만든 것 같아. 저들은 미끼를 물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권성동 테마지라고 하면 치시면 이게 나와. 우원식이 나와. 우원식 테마지. 동양동문이라고 축구복도 금과 많고 정치 테마죠. 특별단도 우원식이 나온다고. 권성동 테마주를 치면 우원식이. 그 날짜가 보니까 2023년 12월 18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 게재 일자가 12월 18일이 무슨 날인가 봤더니 이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하고 첫 상견례를 하던 그날이야. 12월 18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구글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알아. 얘네들 한통속인지. 내 말이 맞잖아. 미국에서도 알고 있다니까. 구글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잖아. 응? 대놓고 시시하는 이재명과 샤이시쉐 따개비들 한통속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 판때기? 잘 됐어요. 이 1, 2, 3 비상계엄 탄핵 사건 사태로 이번에 싹 다 정리할 것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따개비 하나 또 나섰네. 앵그리홍 12월 20일자 기사네. 내 지난번 강의한 게 지금 게시일자가 12월 20일인데 22일날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입을 털었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홍준표 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말하는 싹트바 이 인간 진짜 좀 섬뜩했나 보지? 응? 찔렸어?
응? 따개비 형?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또 대선 후보를 나온다네. 지난번에 제가 공식 하나 알려줬죠. 이 시간 이후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작자가 있으면 누구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중국 공산당 따까리라고 했어요. 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지난번 문재인 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들이 누구예요? 이 인간들 아니야, 이 따기비들. 돼지발정제 형. 또 누구야? MB 아바타. 응? 안씨. 응? 일제순사 유씨. 그 인간 셋이 얻어간 표가 문재인보다 많아요. 한심합니다. 이번 잘 됐어. 이번 다 정리하지. 우리 이제 버리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런 인간한테 참 정치적 올바름이란 PC를 얘기할 것 자체가 무리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라는 게 참 한심합니다. 이제 가장무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가면을 벗고 민낯을 보이면 놀랄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버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무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에요. 자기 정체성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정치를 숨겨? 결국 이번 123 비상계엄 사건은 바로 그 계기가 마련하는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그 마크 트웨인,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본명이 사무엘 랭원 클레멘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격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정치인이란 후원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전곡을 찔르는 사람이다. 얘기죠. 마크 트웨인은 굉장히 독설로 유명한 사람이야. 풍자와 해악. 원래 그 신문에 사파도 잘 그리던 것으로 내 기억이 나요. 아주 풍자해악으로 독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전국을 찌른 얘기지. 보세요. 정치인이란 후원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정치인을 보면 그 사람 개인을 볼 게 아니라 베일의 장막에 있는 후원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의 후원 세력은 유감스럽게도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선택제는 한정되어 있죠. 그럼 누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123 비상계엄,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후원을 받을래? 정치인들이. 선택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기 또 딱이 하나 또 나섰네. 여권 지지율 1위랍니다. 오세훈이가. 윤 수사 빨리 받아야 헌법재판관 임명이 빨리 필요하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얘네들은 한통속이랍니다. 따개비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지금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또 여기 또 있네. 조경태. 윤은 우리 당 엑스맨. 계엄으로 이재명을 살려줬다. 조금만 기다렸어도 우리의 시간 왔을까.
아직 이 조경태라는 인간이 이번에 육선이라 했더라고. 근데 나무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반정친 대만 성향의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보수 정당에 입당하기 전인 민주당계 정당위원 시절에도 노골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대만 재수교 주장도 통합민주당 의원이었던 18대 국회 시절에 발언한 것이었다. 현재 한 대만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공정부가 항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핵심이죠. 한 대만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조용태 이 인간의 뒷배는 누구다? 왕서방이다. 그 김정우 선생님의 노래도 있잖아요. 왕서방 연가라고. 비단이 서방 왕서방 명월이 앞대판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띵호와이 뭐 이런 거. 왕서방입니다. 화교. 이 인간 뒷배는 화교입니다. 외우세요. 당연히 따개비지. 응? 그렇습니다. 말 조심해, 조경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화교자범 우리나라에서 다 내쫓았죠? 얼마나 다른 거야. 만약에 안 했으면 우리 이러고 살았어. 응? 여기가 어디야? 홍콩? 대만? 이 개미 아파트 봐. 우리 이러고 살았다고. 대만,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상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화교들, 왕서방들 다 갖고 있지? 어떻게 그 서민들을 비참하죠? 이게 나라들이야, 이게?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 그 화교자반 내쫓지 않았으면. 듣고 있나, 조경태? 고마운 줄 알아. 육성이나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아닥하고 조용히 살아. 그지 같은 경우는 어디다 입을 털어. 이걸 또 확 쳐봐야. 그리고 조중동이 요즘 난리 났다 하더라고. 구독자들이 이탈 절속하겠다고 지금 항의 전화하고 지금 전화통이 불났대요 지금 조중동에. 그러니까 이 조중동에서 하는 논리가 아까 그 조경태 논리하고 똑같아. 심지어는 이 밑에 김대중 칼럼이 여기 띄워놨는데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뭐라고 주필이라는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냥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 걸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있더라고. 응? 읽어보고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정치. 지금 한간 분열의 시간 아니야. 잘못 인정하고 부끄러워요. 한국보수는 뭐 절체절명 순간마다 나라의 지켜낸 역사를 갖고 있어. 보수 근거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제 보수가 자정기능을 발휘할 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 안 지켰나? 김대중? 응? 이 판때기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좌와 우는 뭐라 그랬어요? 좌는 얘를 주사파라고 그랬고 우는 얘를 피릭의 주사파에서 전향한 뉴라이트라고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죠. 지금 보수라는 게 우예요. 우파. 뉴라이트라고 뉴라이트. 그러면 얘네들 그 사고방식을 전혀 세계 정세를 모르잖아. 역사관 자체가 없어요. 얘네들.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잖아요. 밖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리고 이 1, 2, 3 비상계엄이 어떤 배경으로 와 있는지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 흔히 말하는 리서치도 안 하고 글을 써. 이게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야, 수준.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 인간들의 논리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논리는 뭐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이재명은 어차피 그냥 감옥을 갈 거고 자주인재는 빠질 거고 그냥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정권을 되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내팽개쳤다 이거야. 오히려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리고 비상계엄은 아우 나빠요. 비상계엄은 악마 뭐 이런 거야. 아 이거 한심한 인간. 보수? 어떤 보수? 응? 당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뭔데? 그런 인간들이 다 때려부숴? 어? 국민교육 현장 다 때려부수고 산이면 산마다 찾아다니면서 장군 다 때려부수고 우리의 전통문화 다 때려부수고 그게 보수야? 보수는 지키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지킨 게 뭐가 있어? 밥그릇밖에 더 있어? 다 때려부수고 한번 보자고. 얘네들 논리가 맞는지. 지난 강의에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9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중위원연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0월 8일 중국 공산당 정부는 내년 예산을 땡겨 쓴다는 부양책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정작 시장을 키울 추가 부양책은 당연히 없죠. 11월 8일 날 향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보고 향후 5년간 2,000조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9개국의 비자 면제국을 발표를 합니다. 왜일까요? 돈 세탁하겠다는 겁니다. 자금 세탁.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데 제일 가깝네?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을 중국 공산당 비자금 자금 세탁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지금 대놓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9월 22일 한중위원연맹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쌀살 밀고 뭘 하겠다는 거야. 트로이 목마 짓을 하겠다고 서약받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응? 이 판때기 안 보여? 그리고 1월 15일은 누구야? 무슨 날이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고 5월 이후에는 이재명 선거 맞아요. 이재명 선거 나올 국립선거법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뭐 민주당은 뭐 자주인지를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전당대회 안에 뭐 내년 26년에 있는 지방선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다 질질 끌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레임덕이 온다고. 그리고 그 이전에 9월, 그리고 10월, 11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액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언제가 제일 적기야? 당연히 12월 3일이 적기죠. 중공의 대한국 선전포고에 액션을 취할 적기가 바로 12월 3일이었다고. 이건 뻘짓이 아니라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라고. 이때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 딱 그럼 끊어버리잖아. 그리고 트럼프 하면 대중국 때리기로 유명하잖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야. 그 미국은 이걸 모를까? 나 지금 짜고 암암리에 지금 짜고 판테를 깔아주는 거라고. 신이 한 수레니까 11월 3일 말고는 없어요. 이걸 모르고 보세요. 9월 20일 날 한중위원연맹 대표사님 중국 가서 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짓거렸냐 한번 보죠. 한정도 아니야. 중한 우호소적 격선 분과위원회 구성 실무 한라인 구축 상시적 협력체계 마련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야. 중공에 가가지고 김태년 이런 이 인간이 한정도 아니야. 중하냐 중한 이런 굴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공에 가가지고
알람하고 끼고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자금 세탁하는데 좀, 프로의 목마 짓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다 구멍 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응? 김태현이 이년 뭐 하는 년이야? 이 씨앗이야. 아이고, 일체받아. 1번.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비상계엄은 결국 신의 한 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 아닌 비상계몽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작을 다 잘라버리는 국회 독재와 언론 독재에 맞서 직접 자신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준 국민들을 상대로 그 정나라를 실상 보여주고 자신을 희생한 역대급의 사건이죠. 이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역대급의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을 두고 본질을 외면하고 한 국가의 수반을 모욕하는 일련의 반응들을 과연 어떻게 바꾸느냐 이번에 잘 됐어요. 아주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 일련의 타임라인을 보면 12월 3일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가장 적게 시간을 할 수 있죠. 아시죠? 신의 한 수라고, 신의 한 수. 그리고 탄핵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30%가 돌파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뭐 검찰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그 내란죄 수사 넘겼죠? 이첩시켰다 그러는데, 알아봤더니 공수처는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할 권한이 없대네. 그 법 조문상.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지. 뭘 확대 해석하는 직권남용 혐의 확대 해석을 해서 내란죄도 자기네들 하겠다고 막 이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뭐 툭 던져준 거야. 1차적으로 법률 검토를 맡았겠죠. 공수처, 야, 니가 한번 해봐. 어차피 얘네도 기소권도 없어. 기소권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어. 그런데 이런 기소권도 없고 또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그 공수처의 수사 요청에 윤 대통령이 반응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아주 코미디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헌재 재판관님들 탄핵을 인용을 할까요? 하려면 해봐. 응? 지금 6명이야 6명.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죠. 임명 안 해줄 수가 없지. 무슨 권한이 있어.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민주당은 지금 자기 꽤 자기가 걸려 넘어간 거지. 지금 여러모로 보면 그냥 깔아놓은 판때기에서 예상대로 들고 있어. 지금 놀아나고 있어.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6명이 됐다고 손을 놓을까? 손 놔도 어차피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편이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 못할걸요? 인용하면 큰일 날 텐데. 재판관님들 판단 잘 하셔야 될 텐데, 나 같으면 다 이한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법 위반 2심 항소를 해놨는데, 변호인을 못 구한 모양이에요.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을 했다 그럽니다. 돈 떨어졌네. 돈 떨어질만 하죠. 왜냐고? 지금 현금화가 안 되거든. 지금 설거지를 못해 얘네들을. 요거 JMS 정명석 요 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왜 정치인들이 존경하고 친한지. 응? 아주 좋거든 설거지 하기가.
어디 보자. 정명석이하고 요 인간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이 돈 떨어진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업들을 탁탁탁탁 끊고 있어 왔다는 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 탄핵 표결시 장면인데, 좀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있네, 이재명이. 아마도 저쪽은 공통점이 있어. 저쪽 애들은, 애들이 정신세계가 4차원이야 4차원.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자빠졌네, 비용신. 그리고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으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이제 역할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국 디커플링을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좌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 가뜩이나 한중관계 썰러간다. 최상목 또 탈중국 탈영한다고 아주 씹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언론의 정체를 알겠죠. 얘들도 한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깔아둔 판때기에서 예상대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난장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시민들로부터 당연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아까 이 구글의 사례에서 봤듯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더욱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계속 경고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이 가면 한미일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조심해.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지금 계속.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걱정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1, 2, 3 비상계엄 그거 자체가 아닌 1, 2, 3 비상계엄이 쏘아올린 자궁공 그 파동이 뭔지, 파장이 뭔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승리로 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야, 사고 났네 오늘. 무안공원 여기 있게 따블런데 12월 29일이네 전라남도죠, 무안이면. 전라남도 무안에서 제주공 소속의 항공기가 세 대를 동안. 이거 꽤 좀 큰 사고 같은데, 이렇게 된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은 또 뭐냐, 탄핵 못하겠네 당분간. 이재명 속이 타 들어가겠네. 또 시기도 참 묘하네. 29일에 또 아무튼 사고가 났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 뭐 이틀 전에도 엔진이 꺼지는 그 불안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정보가 또 나오겠죠. 아무튼 사고가 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정치 지형이 아주 기형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 2, 3 비상기기로 해서 정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이재명은 감아주라 하는 얘네들이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곡 고개 게임에 미끼를 물어버린 국민의힘 내 따개비들이 슬슬 고개를 들면서 이 국민의힘 봉사활동이 이제 깨져야 돼요. 깨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좌우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요. 왜? 코너로 간다고, 코너. 극좌국으로 간다고, 이제. 보세요, 이제 그렇게 가지 않나.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비상계엄은 이제 비상계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1, 2, 3 비상계몽이 쏘아 올린 자궁궁이 무엇인지 결코 작지가 않죠. 그것을 보고 자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메인 아이디어, 오늘 역사 강의인데요. 두 분의 고정. 이거는 이제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 도서관에 K로 시작하는 고정을 치면, 홈페이지에 고정을 치면 이렇게 두 분이 나와요. 고정이 두 분으로 나온다고. 근데 생물 연대를 보면 똑같아. 1852년부터 1919년. 근데 인물이 둘이야. 그거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지? 왜 두 명이지? 이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둘이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뭐지? 막 그랬는데,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실증에서 어떤 사고의 출발점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해석들을 하는 부분을 보는지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오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라고. 전 실증사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가설 5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선 세계 1, 2, 4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다. 이게 첫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베링 해협은 적어도 18세기까지 육지였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은 천민신앙이며, 세계 인류의 왕은 제사장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 혹은 하늘과 위탁소득자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제가 내세우는 세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세계 인류의 세계 질서는 왕이 있는 중국과 이를 호위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중국과 사이 혹은 천자시대. 그리고 다음은 맨 마지막 가설로, 이름은 양계론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세계 인류의 최상위층을 이루는 지배계층은 부여계와 선비계로 나뉘어 때로는 협작과 때로는 긴장 관계를 이루며 세계 질서를 이루며 살아왔다. 부여계는 보통 제사장급으로 추정이 돼요. 선비계는 호위무사, 그런 계통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런 연계론을 마지막 가설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다 보면 여러 동영상을 참고하고 전 주로 이제 재해를 다루니까 오류들이 많이 발견돼요. 제일 쉽게 그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시점의 제도와 환경으로 자꾸 과거를 보죠. 그리고 실제에서 역사 평가의 시발점을 잡아요. 실증 자료는 자기가 정한 어떤 가설과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지 역사 평가 시발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일민족 아닙니다. 우리 역사 기록은 가치를 중심으로 다민족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 기록이라는 데이터를 보는데 그건 사건과 사고로 구분이 돼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해요. 자꾸. 이게 왜 이래?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사건을 봅니다. 사건을 보고 사고를 유추하는 유추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 역사를 보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보면 이야기에 집중을 해요. 이야기는 만들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사건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 다음은 이거 흔히 그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 역사를 옳고 그름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 진실은 절대 선이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현재 국가 개념으로 자꾸 과거 역사를 평가하는 거. 지금의 국가는 2차 대전 이후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가 아닌 민족 공동체의 개념으로 봐야 제대로 어떻게 돼 본질적인 어떤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역사 평가에 있어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고, 전 개인적으로 이 오류들을 시간 날 때 봐요. 왜냐면 나 자신이 그런 오류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평가에 있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라는 건 사전적 정의로는 지난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지만 이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때그때 학문적 정의를. 제가 내린 학문적 정의는 그때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의 총체로 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결국 뭐야? 데이터. 사건이라는 데이터와 정보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사 기록의 주체는 당연히 왕이죠. 왕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각골문에 보면 사란 제 보면 이 주술 도구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 주술사와 혹은 제사장과 관련된 한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역사의 기록의 주체는 왕이다. 그리고 이거는 현 세계 질서의 요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색깔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붉은색은 제사장을 뜻하는, 신라의 왕의 어진이 다 붉은색이죠. 제사장입니다. 그 황금색은 황제를 뜻한다고 해요. 고려 태조의 왕건의 그 어진 황금색이죠.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푸른색은 무사를 뜻합니다. 이성계, 조선 태조 이성계 어진 푸른색이죠. 그거가 좀 많이 많았었는데 무사를 뜻합니다. 무사기고.
그리고 이 부역자가 어느 생기라는 게, 부역자의 녹색은 뭐 시기와 질투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역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천민시장을 부정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코리아, 중국이 있냐 없냐 말이 있지만 현 세계 질서를 이해할 때 항상 지난 강의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신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신론은 그렇게 뭐라고 했죠? 일거기의 주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암묵적 신사협정으로 현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 세계 질서는 선비계의 그 질서이지만 우리는 부역이라 이거 있죠. 우리는 역할은 어디냐? 당연히 엠파이어죠. 엠파이어. 중국을 호위하고 또 세계 질서의 국경을 호위하는 천병으로서의 제고의 역할, 우리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요구 당하고 있어요. 요구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지금 해양살에게 편입이 됐고, 이런 사실을 몰라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태에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세계 질서, 국제사회는 우리 편이에요. 지금 반미냐, 친중이냐, 아니면 친미냐, 대결로 볼 수도 있지만, 대륙 세력이냐, 해양 세력이냐, 또 충돌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 친중 세력과 친미 세력의 충돌도 볼 수 있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또 로컬 민족 해방주의라는 로컬과 글로벌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글로벌 세력과의 충돌, 여러 부분들로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중국 황제국 제국의 그 편제 과정을 역사 기록을 통해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혼돈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는 존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에 속하여 있는 한민족입니다. 그렇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소속된 한민족이에요. 그러면 근대시대로 가볼까요? 이 논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 근대시대의 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에 속한 고려 제국의 소속의 한민족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대시대라면 조선 속의 고려 제국에 속해 있는 한민족. 그렇죠? 말 되죠? 그리고 중세로 가볼까요? 중세로 가면 고려 속의 고려민족이 되겠네. 그죠? 그럼 중세시대 나라는 존재는 고려라는 어떤 그 세계 정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고대시대로 가면 신라 속에, 우리는 고려를 더 좋아하니까 신라 속에 고려에 소속된 한민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사시대로 가면 고조선은 진화마한 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화마한 번안은 국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형님, 큰 형님 격인 진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진한, 마한, 국경을 방어하는 호위무사를 역할을 담당했던 마한, 그리고 번한, 행정을 맡았던 번한. 이렇게 고조선 진한, 마한, 번한의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곧 중국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마한이 황제국의 역할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니까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우리는 고구려를 좋아하니까 마한은 고구려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조선 속에 마한에 속해 있는 한인, 이렇게 보면 되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현대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에 소속된 한민족, 한인.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 가끔가다 재밌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현대는 월드라고 그러더라고. 세계 월드. 그러면서 왜 지금 세계는 월드일까? 월드의 어원이 어떻게 될까? 알려고 하지마. 그래서 월드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대를 한번 얘기한 바 있지만 포스트 모던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바와 같은데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고정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분들이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론이 못 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고. 왜 그러냐면, 두 분의 고정을 해석하는데 이 논리로 가는 거야. 출발점.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what, who. 이 출발점에 시작을 하니, 그리고 접근 방식을 실증으로 시작을 해서 실증에서 뇌배 허우적거리니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건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혹은 누구나가 아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야 어떤 결론, 확정적이진 않더라도 잠정적인 결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생긴다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류인데, 여기 보면 다 흥선대원군이 여러 명 있죠. 내가 보면 다 같은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왼쪽 이 두 분은 같은 인물 같고, 요 인물 다 달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좀 범하거든요. 대부분의 제야 역사 하시는 분들을. 이분은 이제 흥선대원군의 두들겨 맞추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분을 고정을 흥선대원군에 아주 그냥 두들겨 맞추고 있더라고. 그거 보고 좀 웃기는 거야. 아니, 이거 게재된 곳이 어디죠?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입니다. 의회 도서관. 미 의회 도서관에서 고정과 흥선대원군을 구별을 못할까요? 그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두 명의 고정으로 올려놨을까?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네. 이걸 바로 이제 확정 편향 오류죠. 그냥 자기가 배웠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형적인 확정 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건 이제 크로트 레빙이라고 저명한 행성과학자입니다. 장애 이론, 필드 시어링인가? 장애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이칠란드 출신의 이제 행성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분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하고 수학자하고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크로트 레빙의 변화의 3단계. 첫째, 해빙. 본격적인 변화. 재동결.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저는 아무래도 제야를 다루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해빙 과정을 좀 거치시라.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아닌, 좀 그 해빙의 단계를 거쳐서 좀 넓은 시야로 저 역사를 좀 바라보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돼요. 왜? 해빙이 전제가 돼야 돼. 해빙이 전제가 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는, 굳어 있는 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왜곡을 하게 된다. 아까 저는 확증 편향 오류를 범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오류를 범해. 그리고 자꾸 우겨. 서로 상대방 피곤하게 해. 그러니까 일단 좀 해빙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고를 하고, 거기에 재정립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가설 정립을 하고, 또 모형을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역사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리고 세상이 더 달라져 보이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때 해빙부터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빙의 단계에 좀 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아시겠죠? 해빙, 변화, 재동결, 이 과정을 거치어서 그 변화의 3단계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고정을 그 해석하면서 접근 방식을 무엇 혹은 후, 누구가 아니면 왜로 접근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고정, 저 사람이 누구지? 저게 뭐지? 이거 아니라 두 분의 고정이 왜 두 명이어야 되지? 그죠? 인식의 전환이, 인식이 좀 다르지잖아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왜 두 명일까? 한 명이 아니고? 그 인물이 다르네? 왜 두 명이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의외로 흥미로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잠정적인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는 아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두 명이어야 되지? 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뭐냐,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실 법한 사파인데, 이게 미국 신문에 있는, 이게 배경이 러일 전쟁 시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있는 그 사파 내용을 가져와 본 건데, 여기 안경 쓰고 있죠? 아까 봤던 그분하고 이제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여기 이제 The was Scotsman in the East라 그러는데, 이스트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트 해석이 지금처럼 동양과 서양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이스트의 해석을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는 동양으로 좀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1904년이면 1881년 기준으로 이제 그 역사 재편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시작이 되는 해이라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일종의 프로파간다로서의 그 역할이 지금 정립이 된 그 시기가 아니라고요. 한다고. 일종의 혼동기라고. 과도기에 있는 그 시기인데, 지금에 정립된 동양과 서양이라는 그 해석을 굳이 이 사파를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인도 이스트를 저는 미 동부로 해석을 합니다. 인도 이스트. 그러면 미 동부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미 동부에서 가장 상처받은 남자. 그 이름은 누굴까요? 고려 제국의 고정. Any place but Seoul for me at present. 이렇게 나오는데, 야, 서울 말고 딴 데로 어떻게 좀 가자. 응? 이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밑에 뒤에 있는 다 여자들로 이제, 여자는 이제 드라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국에는 그 대명사의 성이 있죠. 그래서 국가의 성이 대부분 다 여자입니다.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양계론이 좀 떠오르는 거죠. 부역에 속한 이쪽에 그것도 있고, 대동학 공용도 여기서 또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변을 통해서 미 동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고려 제국의 고정과 그 소속의 연맹 혹은 될 수 있는 국가들, 대부분 일본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뭐 동남아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자면 대도와 공영도 연상이 되고, 또 양계론도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이 사패의 의미는 러일 전쟁 당시 미 동부에서 밀려나고 있는 고려 제국과 지금의 동양권 국가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실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실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불편한 질문이 이 두 질문이에요. 이건 과연 실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시기의 문제인가? 아주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들이죠, 이게 다. 근데 물론 저는 후자의 비중을 들고 있지만, 이건 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의 정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과거의 이름으로 자행된 현재와 미래의 계획이다 라는 어떤 정의를 또 새롭게 채택을 한다 그러면, 이 두 분의 고정이 의미하는 바가 뜻하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 생겨요. 아까 제시한 그 학문적 정의, 그때 사람들이 그 사건과 사고의 총체라는 정의 외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역사란 과거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재와 미래의 계획이다라는 또 정의를 또 내리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에 도달할 수 제가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던 세계사의 결론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들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변화를 갖게 돼요. 세계 1차 대전을 전후로 왕조가 사라지네? 그죠? 전제 왕조가 사라져요. 그리고 제국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 왕조에 있던 그 정부의 형태가 제국으로 바뀌어. 희한하죠? 그리고 2차 대전 전후로 정부가 생기고 지금의 현재 국가가 정립이 돼. 그리고
희한한 게 2차 대전 끝나잖아? 그리고 그 각 국가마다 그 나라를 통치할 그 통치 세력들이 금이 환영을 한다? 그동안 어디 있다가 금이 환영을 해?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아니야? 영웅이 돼가지고 금이 환영을 해. 그리고 그 세력이 예외 없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해요. 재밌죠? 웃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유가 있겠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군벌 세력이 우리는 없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민족을 대표하는 군벌 세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군벌 세력, 청이라는,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청이라는 군벌 세력이 호위를 받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국가 형성이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지. 이건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그 세계 1, 2차 대전에 참석했던 그 나라들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이미 국가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지. 박정희라는 군부 세력에 의해서 60년대 이르러 비로소 국가로 발돋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라고 이때 써있는데 이 당시 정부는 군부 세력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 과정을 일본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 만주 사변대학 다룰 텐데, 이때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까지 정부였어요. 국가라고 하기에는 정부였지, 정부. 그리고 군부 세력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아시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왜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유행했는지 이제 의문점이 풀리는 거지. 정부와 군부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고, 또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부 세력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적 사고가 필요했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년대에 비로소 박정희라는 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국가가 형성된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틀 안에 인물들을 한번 넣어보자고. 왕조, 제국, 정부, 국가. 그 의외로 간단히 풀려요. 왕조, 제국, 정부, 국가. 어떻게 딱 풀리죠? 의문점이 풀리잖아. 난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제국 이전의 왕조. 어떻게 해석을 하나? 81년 이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1881년 이전 시대로 보면 그 세계는 뭐야?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 속의 고려 왕조의 시장이죠. 그리고 1881년 기점으로 신세계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사라집니다. 세계가 돼요. 그러면 세계 속에 고려 왕조의 수장. 또 이거는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던 군부 세력의 수장 박정희.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 좀 점진적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미 의회 도서관에 소개된 두 분의 고종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즉, 첫째, 왕조, 제국, 정부, 국가로 이어지는 현대 그 형성 과정을,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다. 이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시사점인데, 두 번째 시사점은 앞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아시아와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 재편의 한 단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물이 달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인물이, 고종은 똑같은 고종인데 인물이 다르죠. 지난 강의 통해서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그 동의에서 다뤘지만,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혹은 뭐 대한제국 그 고종의 혈통은 크게 두 부류로 있다고, 좀 두 갈래로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의친왕 계열이 있고 영친왕 계열이 있다. 그 영친왕 계열은 어디로 갔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천황 과문은 영친왕 계열입니다. 일본으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한반도를 또 소도라고 그랬습니다. 분해되고 해체는 각 역사에 대한 단편을 모아서 소도라고 하는 한반도에 각 상징으로 모셔놓고 기리는 곳이 이 한반도라고. 굉장히 소중한 땅이야. 그 지정학적 위치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조선은 금기화가 되어 있어요. COREL.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상징이나 형태는 보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서울은 비워놓고 있네, 자꾸.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선 왕조는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친왕 계열로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역사 강국이 되는 건데, 왜 그걸 이런 얘기를 하면 의외로 그 사람들이 표정들이 이상해지더라고. 왜 그러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래. 좌와 우 진영 논리에. 좌와 우 그 프레임이 벗어나서, 그리고 해빙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프리징이. 해빙이랑 프리징이 되어 있고, 그 좌우 프레임이 벗어나고, 해빙이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지시를 하고 나름대로 해석한 그 사고의 훈련을 하다 보면 의외로 유연하게 이 사원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또 이용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이 좋은 땅에서 이 역사 강국에 이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죠.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역량들이 있고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외면을 하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크게 이 두 분의 고종이 가져오는 그 시사점을 두 시사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라는 오늘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일주일에는 시사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절할 것 같아서 더러운 전쟁, 시리고 너리고 한번 해보려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